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 파장이 거셉니다. 내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을 벌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당내 개혁을 위해 지지율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일 법사위 엽니다. 법사위의 가장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될 건데 많이 싸우긴 하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법사위 아무래도 이제 핫한 쟁점들이 많겠죠. 네. 내일도 또 이제 공방이 많이 될 텐데 어차피 이제 헌법재판소의 청구권 자격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자격 시비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벌써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그런데 법사위에도 이제 민주당의 철험의 강경파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동훈 장관 스토커처럼 철험의 의원들 해왔는데 내일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민주당의 철험이라든지 민주당의 한동훈 공격은 비교적 민주당 사람들이 좀 겁을 내는 듯한 느낌이 많다. 지난 제2의 윤석열 사태를 우려한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같은 대중적인 지지도라든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 건드려 놨을 경우 한동훈 장관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법이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을 가지고 그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작년 8월에 시행령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권을 경제하고 부패에 한정돼 있던 부분을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재분류를 좀 세세하게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을 검수원복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그 부분을 바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검수완박법이 제대로 된 유효한 법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유효한 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실시가 되는데 그게 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하고의 법리 논쟁에서 저는 별로 한 장관이 밀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순신 변호사 문제는 아무래도 취임 전에 정순신 변호사가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인사 검증 시스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 검증에 또 이제 새 검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새롭게 검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 공방들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민주당 쪽의 얘기 듣겠습니다. 시작부터 거의 5분 동안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나올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멸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시 경제 상대로서의 매우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또 한동훈 장관은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헌재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판단이 났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각하를 해버렸죠. 자격이 없는 일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그 많은 시간을 버려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력을 낭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주장했던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했던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다. 그러니 이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해서 하는 권한인 거지 헌법상의 검찰만 하라고 수사는 검찰만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헌재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그동안 했던 궤변을 계속적으로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상권 분립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죠. 입법권까지도 무시하는 것이고 특히나 사법부의 판단, 헌재의 판단마저도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탄을 받는 모습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 장관 사퇴, 뭐 아니면 탄핵 목소리까지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상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2의 윤석열 사태를 우려해서 그런지 신중론도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수도권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간판으로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의 승리, 내년 총선에서는 수도권의 승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네. 저희들이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인천, 뭐 경기도는 아쉽게 놓쳤습니다만 경기도까지 저희들이 석권을 했었다고 하면 내년 총선도 비교적 손쉽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또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간판들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온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신예들 또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또 앞에 내세워서 나가면서 또 국무위원들 중에는 또 원희룡 장관 같은 또 능력도 있고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앞으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또 뭐 저 서울의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 때문에 간판 스타들 때문에 이제 그런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나오는 것이고 예. 한동훈 장관 탄핵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좀 겁을 낸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겁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말뿐인 거예요. 말뿐으로 거치는데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8월 달부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3달도 되기 전부터 이제 탄핵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탄핵 문제가 나와서 정작 탄핵 소추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제2의 윤석열 사태도 우려되지만 제2의 탄핵을 제기한 사람이 제2의 추미애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이게 더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꼭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누렸던 여러 가지 권력들은 전부 다 국민들이 직접적인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너무나 많은 권한을 본인이 행사한 거죠.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위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꼭 출마하길 바랍니다. 다만 출마하더라도 강남 같은 데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지역에서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당하게 출마했었으면 좋겠고 종로 같은 데 출마하거나 아니면 험지에서 출마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당하게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본인의 그 당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내일 있을 검수완박법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시행령 가지고 많이 다툴 겁니다. 이제 시행령이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합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또 그 시행령까지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민주당한테 시행령 폐지돼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헌재 판단이 났기 때문에 검수 원복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는 지금의 시행령은 잘못된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야 된다. 시행령 위에 법이 있어서가 되겠습니까? 법에서 분명하게 2대 범죄를 가지고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마음대로 계속 늘려버리면 대한민국 입법부는 왜 필요하고 상권 분립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이러한 관행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행령은 다시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왜 고쳐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필리핀을 투약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아니 작년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마약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겠다,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수원복하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마약 수사 직접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을 시켰거든요. 아니 그렇게 권한을 갖고 싶고 마약 수사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가져갔으면 수사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못해서
상습적인 플랫폼 취약자도 지금 구속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한은 갖고 있지만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그런 책임져지지도 못하는 거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검찰이 그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실력도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건 다시 원안대로 원래대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거는 어쨌든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검수완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수사 공백이 있다라고 할 때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그걸 보충을 해서 지금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헌재의 그저께 결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재가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재판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들이 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보온식으로 결정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영배 의원을 위장탈당을 시켜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었다고 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된 숙려기간만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수완박법은 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검수완박법은 위장탈당을 시켜가지고 두 가지 법,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8분하고 17분 만에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를 해버리고 그렇게 급하게 법안을 처리한 이유가 본인들 당시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20명은 감옥 간다. 이 법 통과가 안 되면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급하게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법은 유효하다라고 이런 모순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설상 그 법 자체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해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법 유효한 법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이 실시가 된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까지도 그 이전에 나왔던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실 거면 법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모든 권한이 행정부에 다 있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 유야무야 해버리고 일본에게 면죄부 줘버리고 이렇게 또 입법부의 권한은 또 행정부가 또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행정부만 있지 입법부와 사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삼권분립 국가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왜 필요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입법부에 대한 얘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법권에 대해서 권한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상권 분립을 주장을 하시면서 네. 상권 분립을 주장하시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폭주, 입법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권 바뀌어서 행정부의 사람들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도 다 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익 위원장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의 방송정책, 대통령의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임기를 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 있단 말이죠. 입법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상권 분립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저렇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할 때 행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이다. 아니면 그 비리 정치인들 보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하고 있으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의 권한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하나만 더 드려야겠 시간을 네, 드릴 텐데 네, 뭐냐면
지금 입법권을 보호해달라고는 했지만 결국 네. 다수당이 입법을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만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행정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다 수장에 대한 임기가 법으로 결정되어 있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그 기관들이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법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 지금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입법권 독재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이 행정부 자체에 대해서 지금 법을 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계속 입법 독재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총선 민심을 또 거스르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 선거만 있나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것을 모든 걸 다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주제를 이제 돌려서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 앞둔 이재명 대표 어제 있었던 한일 회담 규탄 집회에 3주째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일 회담이 끝났습니다마는 계속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회담 때 어떤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갔길래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회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해명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는 딱 5분 하면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23분간을 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냐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23분을 대통령이 할 정도가 되면 국민의 비판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회담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안전과 그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의 예를 들어서 멍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계속 지금 회담 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한일 회담 때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알고 싶고 그러한 요구를 계속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국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공 교수께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행보 이런 야권 지도부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단 지금 현재 야권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주 직접적으로 저렇게 3주 연속으로 집회에 나가야 되는 본인 스스로의 그 이유가 있어서 그건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민주당의 저런 그 반일 공세라든지 뭐 이 반일 프레임은 저는 약간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한일 관계 문제가 새롭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의 원로분들도 괜찮은 정상회담이었다.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결론을 내리시죠. 또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도 최근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윤 대통령 정말 큰 결단했고 크게 하여튼 했다. 이제는 일본이 화답할 차례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이 여하튼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반일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뭐 죽창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좀 약발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급한 걸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했냐면 지소미아 복원을 가지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할 거다.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가짜 뉴스를 내뱉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동가들이 선동술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밝혀진단 말입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이라는 게 지소미아 자체가 북핵에 한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북핵 저지에 한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본 군사 대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쏙 빼버립니다.
이번 주에 와가지고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멍게 해삼 이야기까지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농수산물 수입 이 부분을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그게 의제가 됐다. 또 독도 영유권 부분이 의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간히 이제 거론이 되는 부분들은 일본은 일본대로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또 내부에서는 다음 달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윤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이렇게 냈습니다라는 거를 시위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그걸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급하다고 버젓이 도심 집회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언론에서도 그 독도 영유권 같은 경우는 한일 회담 의제에서 없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축을 했던 내용이단 말이죠.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도심에 나와서 본인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선동을 한다. 본인 방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가 이제 사법 리스크로 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대표의 퇴진론은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직 내부를 좀 혁신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네. 정도 얘기 나옵니까? 지금 당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관련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에 관련돼서 개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네.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관심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총장 단순히 사무총장 한 자리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단합하고 더욱더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일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정당으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수 있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함께 개진되고 함께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용광로 같은 이 당 지도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일본 한일 회담과 관련돼서 꼭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기시다 내각이 되게 급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급하기 때문에 한일 회담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어하고 제대로 항의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일본 정부가 그렇게 계속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놔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시다 내각의 선거대책위원장입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야당이 더욱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의 인적 쇄신 얘기 들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하나 질문 드리면 원내대표 곧 뽑는데 네. 결과적으로 친윤계 사람들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탕평하려면 좀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또 공약도 그렇게 하셔서 또 당선이 되셨고 당선되고 나신 이후에 그 탕평책으로 또 이제 용포탕으로 그렇죠. 해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서 당을 그렇게 이제 초기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은 좀 모양새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사가 가는지 저도 내심은 잘 의아해하는 그런 면인데 일단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그 전당대회 여파가 커서 그런지 그 비윤계 내지는 또 비주류 쪽에서는 그 후보가 나오지도 않고 또 그렇죠. 이제 도전을 안 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김기현 대표가 그걸 들어서 좀 잘 해야 되겠죠. 예. 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이 부추기는 내용도 참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 집 앞에서 하는 시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직접 저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개딸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개딸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개딸에 대한 용어를 너무 무분별하게 좀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폄훼하는 뜻으로 개딸이라는 것을 통칭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아니 어느 정당이든 적극적인 지지층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지지층이 합법적인 범인주 내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범죄에 이르는 것까지도 개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냥 폄훼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분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폄훼해버리는 그런 현상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의 그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스스로 상대의 그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개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층을 계속 폄훼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럼 추가 질문을 드리면 박용진 의원도 개딸로 지금 김남국 의원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당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건 다른 겁니까? 당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그분들의 얘기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안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 개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민주당은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 그것은 본인의 책임을 지고 본인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당내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개딸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퍼뜨리고 이런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정치는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와 심판을 받는 것인데 자꾸 뒤로 머물면서 뒤에서 우리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좀 멈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69시간 아이셋 군제 면제 이런 얘기는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아니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그 초등 5세 입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 69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은 진의에서 나온 내용들 아닙니까? 초등 5세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는 뭐 안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일단 그 여러 가지 교육개혁 부분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나름 그 개혁적인 차원에서 제안이 됐던 그런 안들인데 이런 안들이 진의가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현실하고 또 이제 그 매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그런데 네. 그저께 22일 날 뭐 우리 MZ 세대 새로 고침이라는 그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하고 치맥 타임도 하고 그때 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런 원활하고 그다음에 밀착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개혁안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너무 탁상공론하는 관료들이 내놓는 그런 안에만 자꾸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통을 해서 실질적인 개혁안들을 만들어 나가면은 네. 이런 뭐 우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